자, 이제 풀이를 해볼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소문이나 풍문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금요일이니까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수급을 봤는데 삼성전자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블락딜이 네네. 돌았던 것 같고 7만 원을 내줘서 이제 6만 전자 이렇게 예. 표현하는데 주주들이 뿔났다. 네. 뿔날만도 하시죠. 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유가족들의 그 상속세와 관련돼서 네. 사실 뭐 삼성생명과 관련돼서는 이서연 씨 관련돼서 작년 12월에 매각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부진 씨나 이서영 씨 관련돼서 3월 22일 날 아마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일 그 삼성전자 블록딜과 관련돼서 그 금액이 좀 컸죠. 1조 3천억 원. 1994만 1860주입니다. 네. 그 7만 500원에 내서 2.4% 할인한 6만 8,800원으로 KB증권이 주관사가 돼서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을 통해서 해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블록딜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부분은 잠재 매물이 해소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블록딜하고 삼성전자의 블록딜은 좀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고공권에서 블록딜이 이루어지고 그 블록을 받아간 기관에서는 할인율 단기 할인율이 뭐 5%, 7%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시장에 매물화가 되면서 악성 매물화되는 경향이 보이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삼성전자 지금 7만 전자가 깨져갖고 투자가들이 참 속상하시지만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파운드리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엑시노스 발열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뭐 스마트폰 이슈도 있었고. 노이즈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업 본연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반도체나 이 IT 제품에 대한 규제 그런 우려가 더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뭐 7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뭐 좀 속상하신다 하더라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저희 방송 조금 전에 이제 그 노근창 네. 센터장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2분기서부터는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많은 악재들이 나와서 주가가 무거울 때가 사실 보면 바닥이 그렇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네.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지만은 네. 오히려 박앤세일 기간이 긴 것은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긴 호흡에서 저가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블락딜도 유행인가 봅니다. 네. 두산이 블락딜이 네네. 들어와 있고 센트리온도 블락딜이 있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블록딜로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계속 그렇죠. 시세에 매물화된다고 영향을 하면은 줘버리니까. 그렇죠. 네. 예. 뭐 팔 때만 꼭 그 블락으로 살 때는 시장에서 좀 이렇게 사드리면 좋은데. 네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인 한샘과 관련된 이슈가 또 뭐 있나요? 저는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죠. 네. 안샘 같은 경우는 국내 굴지의 기업인데 이제 작년에 대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개인 대주주에서 IMM으로 토종 PF로 바뀌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안샘이 이 M&A 이슈가 시장의 회자가 되면서 그 연준 고가가 14만 9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M&A가 일단락되어지고 재료 소멸되고 최근 연초까지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6만 8,900원까지 하회를 하였죠. 그럼에도 이제는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8만 6천 원에서부터 9만 원대 횡보를 하다가 그 상단의 박스가 하회가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게 되니까 아마 회사가 주주 재고 차원에서 300억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게 아닌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대체적으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는 회사 내부자가 가장 잘 알죠. 네. 그래서 바닥권에서 대체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7만 원 하회했을 때는 시장 충격으로 그랬었던 것이고 회사 본업을 놓고 봤을 때 지금 9만 원 안착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아마 회사가 300억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 좀 이 뉴욕 증시를 빗대어 얘기하면은 이 금리 인상기에도 테크 관련주들이 강하잖아요, 시세가 네. 의외로. 그걸 두고 이제 자사주, 뭐 이익을 많이 내서 돈을 벌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렇죠. 자사주. 소각을 시켜버리고. 네.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가 되고. 그렇죠. 또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이러니까 금리 인상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체력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그런 쪽으로 기업들의 트렌드나 문화가 좀 바뀌면 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주주와 회사도. 그렇죠. 네. 자, 하여튼 한샘 또 들어갔고 이제 개별 기업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기업들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그 디스플레이 소재 강소 기업을 하나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지금 사실 디스플레이 OLED 소재에서는 그 덕산 레오룩스가 아주 포지셔닝이 잘 돼 있죠. 덕산 레오룩스의 과거 2016년, 17년 그 모습이 연상되는 기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기업인가요? P&H 테크라고 하는 P&H 테크. 예. 네. 그 2009년에 설립이 되어서 코넥스 시장에다가 작년에 기술 성장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스몰캡이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무상증자 100%를 해서 자본금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6억 원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 2,610억 원에 포지셔닝 돼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08년도에 팔라디움 촉매 개발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소자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에 알려졌는데요. 자체 특허를 통해서 2015년도에는 조명용 전공 수성층 OLED를 구조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이제 전공 수성층이 들어가는데요. 이 HTL이라고 하죠. 그 재료를 출시를 하였고 2017년도에는 이제 모바일용 고글줄 CPI를 개발하였고요. 네. 그 역시 이제 자체 그리고 이제 지금 두퐁이라고 하는 OLED 시장에서 굴지 기업하고의 협업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P&H 테크가 두퐁과 공동 개발을 한 블루, 레드, 발광 소재 상용화한 것이 상당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 상용화를 통해서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고 두퐁이 공급을 하면 또 두퐁은 또 그것을 갖다가 가공을 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그래서 이 두퐁, LG 디스플레이 두 회사와의 거래 비중이 두퐁의 매출 비중이 약 51%, LG 디스플레이가 매출 33%.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 OLED 시장에서는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죠. 그리고 OLED가 스마트폰을 시작해서 이제 뭐 태블릿 PC다, TV까지 점점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대구경 대화면 고화질 OLED 시장이 개화됨으로써 그것과 관련된 필수 소재를 생산 공급하는 P&H 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2,700억? 2,610억 원입니다. 전일 종가 2,610억 기준으로. 원. 예. 네. 일단은 아주 익숙한 기업은 아닙니다. 이 테크 관련 기업들이 보면은 네, 조금 좀 딱딱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OLED 구조를 놓고 봤을 때 OLED가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가 그렇죠. 색깔을 발광을 하지 RGB라고 않습니까? 예, 하는. RGB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블루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 OLED에서는 1세대는 이제 형광 방식을 통해 갖고 빛을 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레드하고 그린 같은 경우는 2세대 인광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네. 이 블루 같은 경우는 이 물성 때문에 이 2세대로 진화를 못하고 그대로 형광 방식 1세대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단점이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블루 호스트 이것을 갖다 이 파란색을 어떻게 수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것을 두펑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풀었다는 점이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네요, 부분이라고 이게. 보여집니다. 물론 듀퐁이 주요 기술을 가지고 있겠지만. 예, 공동 개발을 한 건데 네. 이 장수명 블루 호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연초에 CES에서 보면은 LG가 OLED X, EX 모델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네. 사실 이 OLED EX 모델 같은 경우는 중국 광저우에서만 제품했었던 이 프라임급 하이엔드급 제품에만 적용이 되었었던 기술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국내 파주에서도 범용 제품까지 다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럼 이 장수명 블루호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수소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중수소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블루호스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블루호스트보다도 수명이 연장이 되어지고 휘도가 개선이 되어짐으로써 하이엔드 제품에 적극적으로 채택이 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이 중수소 수명이 연장된 블루호스트를 공급한다는 점을 저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LED를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제일 음극 위에 제일 끝단에 있는 것이 전자 차단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 효율을 개선해주는 이 고굴절 CPL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 보면은 글로벌 A사의 스마트폰 모델에 채택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신규 개발하고 있는 소재도 많은데요. 투스택이라는 건 이중으로 적층하는 모양이죠? 네, 투스택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OLED 저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은 그 안에 소재를 적층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햄버거다라고 하면 햄버거 패티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2단계를 적층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왜 2단계를 적층을 하게 되냐면 스마트폰보다도 사실 이 대화면으로 면서 장시간 사용을 해야 되는 태블릿 PC다, 노트북이다, TV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수명과 이 성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스택 텐덤 구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P&H 테크 같은 경우는 방송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소재 개발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할까요? 네. 그 자체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 소재, 과학 그러니까 분야가 좀 강하군요. 그렇죠. 이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갖고 매년 수만 개의 소재를 디자인을 하고 네. 필터링을 해갖고 수십 개의 샘플을 갖다가 거래선에 보냈을 때 거래선에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채택이 됨으로써 이 회사가 현재 국내외 25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네. 2018년도서부터 매년 신소재를 하나씩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디스플레이 소재와 관련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으로서 과거에 덕산레오룩스가 2016년, 17년도에 성장을 보여줬었던 그렇죠. 것처럼 네. 그 P&H 테크도 작년, 올해 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대를 해봐도 되겠군요. 네, 설비 투자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퐁에서 장기 공급 계약도 한 상황이고 네. 이 LG 디스플레이가 적극적으로 OLED EX 채택을 하게 됨으로써 그것과 관련돼서 P와 Q가 다 늘어나는 국면 그리고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규모의 경제까지 구가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P&H 테이크를 그냥 이렇게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 코넥서부터 차트가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모니터 우상당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렇게 네.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 회사 현재 시총 2,600억 그리고 회사의 성장하는 거 특히 보면은 이게 신한증권 레포트가 설명이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P&H 테크. 네. 사명이 좀 기네요. 진짜 그러면 사명이 좀 짧은 거 하나 좀 더. 토비스입니다. 토비스? 네. 역시 디스플레이 쪽 예, 맞습니다. 모니터일 텐데. 예. 디스플레이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사실 토비스 하면 투자가들께서 다 인지하시는 게 카주노나 그런 오락용 네. 그런 그 디스플레이 모니터. 업체로 알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이 토비스 같은 경우는 게이밍 모니터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전자제품 보면 약간 커브드된 모니터들도 채택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굴곡으로. 커브드 모니터나 주문용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식으로 모니터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배치를 할 수 그렇죠. 있군요. 이 커브드 모니터하고 주문용 모니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LG와의 상관관계가 높은데 토비스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작년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회하게 됨으로써 그 라인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히도 그 라인을 이 회사가
지금 신성장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 전장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로 이 회사 주가가 작년 가을까지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기관들의 연이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특히 이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관련돼서 이 회사는 멀티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인데요. 국내 최초로 뭐 듀얼, 트러플, 쿼드러플 디스플레이를 구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점인데 이 회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어디에 채택이 되어 있느냐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허드라고 하죠. 운전자 앞에 올라오는 허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예. 저희가 운전할 때 보면 그 안에 이렇게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이 볼 수 있는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공조기 다 터치식으로 하죠. 터치식 공조기나 아니면 뭐 디지털 터치키나 디지털 터치 버튼 이런 식으로 차량 전장과 관련된 설비 투자를 잘 하고 시장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가 마그나와의 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확대가 되어질수록 LG 디스플레이를 통한 토비스의 성장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는 뭐 전기차 충전기의 디스플레이나 뭐 포스나 운동기구 이런 제품들에 대한 디스플레이 공급하고 있고 모바일용도 이제 태블릿 PC, 뭐 냉장고, 세탁기, 기타 등등 다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기타로 놓고 봤을 때 뭐 디지털 샤이니지도 채택이 되어지고 있고 전자가격 표시기도 영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키오스크까지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시장이 교화됨으로써 이 회사의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4월 1일부로 자사주를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유통 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본 주총을 통해서 배당도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최근 시장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비 투자가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지난 3월 18일 공시를 보시게 되면 추가로 또 설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 이 회사가 원래 글로벌 메이저 카지노 업체들하고 협업 관계가 공고한데 이 공시 내용을 보면 산업용 모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추가 거래선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전혀 회제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모니터계 나름 강자 토비스 시가총액은 현재 1,700억 원. 네. 좀 따끈따끈하네요. 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수철 이사님이 그동안 하셨던 기업 중에 좀 뜨거운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동. 네. 대동이요? 대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동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에 처음 시장에서 소개를 드렸고 다행히도 미국 시장에서 존 디어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국내에서도 네.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농산물, 에그리컬처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레포트 참고해 보시면 나오시겠지만은 대동 그 자회사 대동 모빌리티의 성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대해 보고 있는 것이 굴지의 그 모빌리티 업체와의 협업과 관련돼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좀 주가가 좀 가파른 상승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일발장전에 좀 다뤄봤더니. 네네. 그 장기 성장 동력을 놓고 봤을 때 주가는 우상향, 장기 우상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시장이 한 종목이 계속 지속 상승하기엔 좀 어려운 시장 체력입니다. 뭐 비관론자들은 지금 시장의 상승이 스퀴즈다라고 비하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찌되었건 간에 시장은 지금 유동성장에서 거품이 해소되고 실적장으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장에서의 특징은 매출이 성장 담보되어지고 있고 안전 이익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된 종목으로 압축이 되면서 전 산업군에서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산업 안에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이격이 과했기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급등으로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휴식기에 장기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대응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도 살아있군요. 네. 농기계라는 분야가 뭐 우습게 볼 분야가 아니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슈퍼카의 람보르기니
원래 농기계 맞습니다. 예. 엔초 페라리 찾아갔다가 그렇죠. 까여가지고. 예. 아,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신테카 바이오도 잠깐 시간 신테카 바이오도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 시장이 어려울 때 올해를 놓고 봤을 때 AI를 봐야 될 것이고 네. 로봇을 봐야 될 것이고 빅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AI, 말씀을 예. 드렸었죠.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빅데이터를 슈퍼컴퓨터를 통해 갖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데 아마 뭐 굴지에 해외 업체가 있지만 그 회사에 필적할 만한 올해 본격적인 많이 성장이 기대를 기대되어지고 하시더라고요. 있는 네.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관련돼서 약 6천여 개 정도의 후보 물질을 그 유명 CMO 업체에 보낸 상황이고요. 네. CMO 업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분석을 해서 이 후보 물질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하면 회사는 피드백된 데이터를 갖고 쭉 그것을 갖다가 소팅을 해갖고 괜찮은 것들 그것과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제 그것이 강했어요, 임박한 시세가. 거 아니냐라고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뭐 빅파마의 라이센스 아웃 하나 해서 뭐 그 런닝 게런티 얼마 받고 그런 뉴스보다도 이 회사의 강점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꾸준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네. 뭐 P&H 테이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자체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후보 물질을 계속 뽑아내듯이 신테카 바이오도 그런 관점에서 지속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코너 아주 신선한 기업들과 또 하셨던 기업들 중에 리뷰도 좀 들어봤네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